네, 우리 이제 지번하고 지목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경계하고 면적이 남았는데, 이제 19페이지 경계를 보죠. 경계하고 면적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죠.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경계를 보죠. 자, 경계의 개념하고도 지상경계하고 경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토지를 이제 지적 공부, 이게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도면, 즉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등록을 할 때 측량을 할 것이고요. 줄여가지고 등록을 할 텐데, 줄이는 정도를 축척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지적 공부, 구체적으로 도면에 그어진 그 직선, 그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하고, 선의 굴곡점을 경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토지의 경계점은 이제 앞에 지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지상경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토지의 경계하고 도면상의 경계의 진정한 의미의 경계를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 구체적으로는 지적도 임야도, 즉 도면에 등록한 선을 말하는 거고, 경계점은 선의 굴곡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도면에는요, 도의 형태, 그림의 형태로 이제 등록이 될 것이고, 우리 뒤에서 보게 될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는 거죠. 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장부를 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경계는 다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정할 때는 이제 측량을 실시할 텐데, 다만 합병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면적 경계의 좌표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죠. 합병에 있어서 경계는 그냥 말소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두 토지를 만약에 합병을 한다. 그러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토지를 합병을 한다. 이 경계만 없애버리면 합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면적 경계의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게 합병이죠. 그래서 좌표와 경계는 그냥 말소해 버리고 면적은 그냥 합산해 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지상경계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반가리부를 보시면 이제 지상경계 구분, 유지 표시는 지상경계는 이제 인접하는 토지와의 관계에서 두기나 담장 또는 구조물 또는 뭐 말뚝 같은 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뚝 같은 경계점 표지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구분을 합니다. 그럼 새롭게 어떤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만약 이 두 토지를 여기 한 필지 내에 둘러 이제 분할합니다. 이게 토지의 이동이 되겠죠. 분할하게 되면은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이제 측량할 수가 있죠.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했으면은 이 경계점 표지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경계점 표지의 위치 등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만드는데, 그럼 이 장부는 지상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는 장부니까 이것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해당이 안 되죠. 지적 공부는 아니고 지적 공부 관련된 부수적인 장부일 뿐인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잖아요. 근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상 경계점에 관한 사항만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지적 공부는 아니죠. 시험 문제는 그 밑에 보시면 이때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웠죠. 두 문자로 소지 수업 생각하면서 소지, 좌지, 중위, 설사 이렇게 두 문자로 외웠죠. 그래서 소지 하면은 모든 지적에 관한 장부에는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지의 지번이 등록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지는 소재와 지번이고, 좌로 시작되는 건 좌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지가 두 개가 나왔을 때 하나가 지번이면 하나는 지목을 나타내겠죠. 그때 지목을 등록할 때는요, 공부상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지목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토지의 경계점을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 토지의 지목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되는 지목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일치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상 지목 외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실제 토지의 경계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종위, 그러면 종은 종류죠. 경계점 표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위치죠. 이 위치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그 종류의 경계점 표지를 어디다가 설치했는지 그 위치를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위치를 글로만 표현해 놓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림도 그려놓는다. 설명도.
근데 그림을 아무리 정확하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정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까지 찍어 놓는 거죠. 사진 파일. 그래서 소지, 좌지, 종이, 설사 해가지고 두 문자로 이것은 등록되는 상, 등록되지 않는 것 구별하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두 문자는요, 하나의 힌트일 뿐이지 두 문자만 외우시면 안 돼요. 소지에서 소 해가지고 소유자 들어가 버리면 틀린 말이죠. 소유자는 등록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할 때, 소지할 때 소는 소재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자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문자는 하나 힌트고, 그리고 두 문자를 가지고 이제 그 의미, 소재, 지번, 좌표, 지목, 종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넘기면요,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죠. 지상경계가 결정이 되어야 그걸 기준으로 측량을 통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으니까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경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내용인 거죠. 지상경계 결정 기준. 자, 지상경계 결정 기준은요, 만약에 먼저 첫 번째가요,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높낮이 차이가 없을 경우에 이게 담이 있으면은 왼쪽을 기준으로 측량할 것이냐, 오른쪽을 기준으로 측량할 것이냐, 지상경계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에 있어서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여기가 지상경계로 본다.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한다는 거죠. 근데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조물이 이제 흙이 썰어지지 않도록 축대 같은 게 설치되어 있겠죠. 이게 구조물이 있으면 이때도 구조물의 중앙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축대를 설치해야 될 이유는요, 위 토지 소유자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쓰러져서 손해를 주지 않도록 막아야 될 의무를 위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대는 일반적으로 위 토지 소유자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대는 을이 소유하고, 따라서 자기 토지 안쪽에다가 축대를 설치했을 테니까 갑과 을 사이의 지상경계는 이 축대의 하단부, 그러니까 축대의 구조물의 하단부가 지상경계가 된다는 거죠. 또 만약에 임야를 깎아서 도로를 만들었다 그랬죠. 또는 임야를 깎아가지고 국어, 운하를 만들었을 때 국어와 임야의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여기는 도로고 여기는 임야예요. 여기도 임야고. 그럼 경사면을 도로로 볼 것이냐 임야로 볼 것이냐에 있어서 이 경사면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사면은 도로로 본다. 그래서 이 경사면의 상단부가 도로와 임야의 경계가 된다. 마찬가지로 국어를 만들었어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바닥은 국어예요. 여기는 임야고. 그럼 이 경사면을 임야로 볼 것이냐 국어로 볼 것이냐에 있어서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깎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깎여 있는 부분 경사면은 국어로 취급한다. 따라서 국어와 임야의 경계도 경사면의 상단부가 된다. 즉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대 깎아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깎아낸 부분이 있었을 때는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상단부가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다. 그래서 중앙 하나 있고 하단부 하나 있고 상단부 하나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하단부고 어떤 경우가 상단부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연상을 하면 되겠죠, 그림을. 다만 이것은요, 일반적일 때 그런 것이고, 만약에 다 내가지고 있죠. 이 경우에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금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소유자가 이렇게 다른 경우는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축대를 원래 을이 설치해야 되는데 을이 설치를 하지 않아서 갑이만 살기 위해서 갑이 설치를 했다. 그럼 이거는 갑의 것이죠. 그래서 자기 토지 안쪽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때는 지상경계가 여기라는 거죠. 또 담을만 설치할 때도요, 공동비용으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중앙을 기준으로 할 텐데, 만약에 여기도 중앙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러 갔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 내가 세운 담이다. 내 돈으로 만든 내가 설치한 담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자기 토지 안쪽에다 담을 설치했을 테니까 여기가 지상경계가 될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갑의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여기가 지상경계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가 결정이 된다. 이것은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중앙, 하단부, 상단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토지가 이제 바다와 인접하는 경우죠. 바다와 인접하는 경우는 바닷물이 빠질 때는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온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개펄이라고 하고요. 일단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은요, 다 바다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개펄은 바다로 취급한다.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이 물이, 바닷물이 최대한 올라왔을 때죠. 그래서 최대 만조위가 되는 선이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된다. 그럼 토지와 바다만 뿐만이 아니라요, 여기가 토지고 여기가 강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강물도 빠졌다 올라왔다 할 거 아니에요. 뭐 강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만수위, 강의 수위가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이제 토지와 하천의 경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천뿐만 아니라 유지일 수도 있는 거죠. 호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호수하고 토지, 호수도 토지죠. 호수하고 다른 지목의 토지하고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이것도 최대 만수위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가장 올라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바다의 경계, 그 다음에 하천이나 유지와 다른 토지와의 경계도 만수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평균이 아니다라는 거죠. 평균이 아니다. 최대의 만조의 최대의 만수위가 된다. 다만 토지와의 바다의 경계가요, 제방에서 나뉘게 됩니다. 제방에서 나뉘게 됐을 때는요, 이 바닷물은 제방 여기를 절대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라는 것이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방에서 나뉠 경우에는요, 이 바다는 여기를 절대 넘어오지 못하고 여기는 딱 정해진 기준 선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제방에서 나뉠 때는 제방의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 제방의 안쪽 어깨, 여기는 안쪽 하단부. 그래서 제방과 바다의 경계는, 제방의 바다와 경계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토지와 바다의 관계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바다를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지와 바다의 관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가로 2번 보시면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분할을 할 때는요, 앞에 수식은 알 필요 없어요. 이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다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 다 분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분할을 하든지 간에 어떤 토지를 분할하려고 해요. 그러면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틀린 문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 2, 3, 4, 5번 어떤 수식어가 나오든지 간에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냥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냥 틀린 문장이 아니라 다 맞는 말이고, 맞는 문장이 그냥 하나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맞는 말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방가로 3번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토지 위에 어떤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어떤 이유로 분할하든지 간에 다 경계점 표지,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도요, 매매나 한 필지의 일부를 매매하거나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할할 때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자기 마음이고요. 그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자유롭게 분할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방가로 3번처럼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죠. 건물. 이제 건축물이 들어오면 얘가 다릅니다. 건축물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요, 다 이것도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가로 2번하고 방가로 3번은 다 분할과 관련된 내용인데, 건축물이 있었을 때는요, 분할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피해서 분할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피해서 분할해요. 근데 언제나 피해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원칙이라는 것이고,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으면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얼마든지 측량할 수 있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걸리게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는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외 중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니은, 디귿, 리을은요, 공익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공익. 어떤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분할할 때는요, 얼마든지 걸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원칙적인 내용, 원칙적으로 분할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걸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한다는 것이 매매나 소유권 이자 를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죠. 그래서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 건축물이 없으면요, 아무데나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상 건축물에, 그러니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건축물이 들어와 버렸을 때는,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건축물을 피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이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익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법원의 판결이요. 법원에서 이렇게 분할하라 판결해버리면 그냥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법부에서 이렇게 분할하라고 하는데 행정부에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부에서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 판결해버리면 이때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하고 공익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판결이 있는 경우는 공익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다. 공익적인 내용으로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공익사업, 공공사업이죠. 대표적인 또 공공사업이 도시개발사업, 대표적인 공법, 국토기획 및 이용기관합법입니다.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은, 이거 공익적인 필요구나 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 건축물을 건립해 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건립해 할 수 있는 경우 기억년 디글리를 기억하시고요. 근데 반가로 4번은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이런 식으로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경계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업 계획도에는 원래 이런 식으로 개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사업 시행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완료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사업 계획도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요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불일치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는데 혹시 당신들 다시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요.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통지는 하라는 거죠. 미리.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을 하되 만약에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한 내용이 사업 계획도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그 사실을 통지는 하여라라는 거죠. 통지를 하여라. 근데 통지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등록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 우리 시험에서는 판례가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은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 내용만 좀 보면은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죠. 소유권의 범위는요. 소유권 범위는 실제 토지의 경계. 그러니까 실제 토지의 경계에는 담이 있겠죠. 담이 쌓아지는데 담의 위치는 여기 있는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는 여기가 경계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공부상의 경계하고 실제 토지의 담의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어디를 경계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디로 경계를 할 것이냐는 원칙적으로 씁니까? 지적공부의 경계에 따른다는 거죠. 이러라고 지적공부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담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는요. 현실의 경계, 그러니까 실제 토지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인 내용만 기억하세요. 다만에서 예외가 있는데 원칙도 시험 문제가 아직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예외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원칙적으로 실제 토지의 경계하고 공부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를 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경계복원 측량의 방법인데요. 자, 경계에 관한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는요,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서 경계 다툼을 해결하는 거죠. 그럼 이때 경계복원 측량하는 방법은 경계를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경계를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은 너무 오래됐고요. 현재 보다 발전된 측량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할 때의 지상 경계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언제나 경계복원 측량은요. 현재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라서 경계복원 측량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보다 발전된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어도 경계복원 측량은 언제나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른다라는 거죠. 자, 한 김에요. 면적까지 마저 하도록 하죠. 한 김에. 깔끔하게. 면적도 그래도 내용이 복잡하진 않으니까요. 자, 우리가 면적은 지표면상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죠. 해수면과 수평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의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실제 지표면이 아니라요. 해수면과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넓이의 단위는 지금은 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거죠. 과거에는 평단위를 사용했는데 지금 제곱미터다. 밑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면적 측정의 대상은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 측량 파트에서 어차피 또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면적 측정의 방법 해가지고 면적을 어떻게 측량합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지적도 임야도에서 수평면상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표면이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실제 이 토지의 수평면이었습니까? 실제 토지의 수평면이 도면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도면이 평면도잖아요. 평면도니까 이 평면도에서요. 수평면이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평면이 이 토지의 면적이 도면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도면에 선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이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를 우리는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도면 위에서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만들어져야 되고 도면부터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도면을 만드는 측량 방법을 평판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평면도를 만드는 측량을 평판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을 먼저 만든 다음에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정기로 면적을 측정한다. 다만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정기를 가지고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하다 보면은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값이 비싼 지역,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등과 같은 지역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또 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 그래서 뒤에 공부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는 도면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요, 좌표 값도 구한다는 거죠. 경계점 좌표.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뒤에 공부했으니까 경계점 좌표를 구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된 지역은 두 지역이죠.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이제 뒤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두는 이 지역에서는요, 반드시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좌표를 정밀하게 구해놨으니까 반드시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해야 되지,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도면 위에서요, 이렇게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지 말라고 일부러 좌표를 구했으니까 여기서는 언제나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좌표가 등록되는 토지 같은 경우는요, 좌표를 구하는 또 측량 방법이 필요하죠. 이때 좌표를 구하는 측량 방법을 경위의 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위 측량을 했다는 것은요,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기계 이름을 경위라고 했죠. 그래서 경위 측량 방법을 했다는 것은 경계점 좌표를 구했다는 거죠. 경계점 좌표를 구했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다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만약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은 반드시 좌표로 측량을 하고요. 만약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한 지적 확정 측량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사업 시행지역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좌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에 한 10% 정도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 90%는 다 도면 위에서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제 면적의 결정 방법이죠. 또 면적의 결정 방법. 그래서 면적의 결정은요, 먼저 축척을 먼저 알아야 되죠. 밑에 이제 축척의 종류가 나오죠. 자, 축척의 종류는요, 우리 일제 때 1200분의 1을 기본 축척으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네, 보통 그 당시에는 다 시골 지역이었으니까 12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면서 도심 지역은 이제 600분의 1을 사용하고요. 시골 지역에서도 사람이 잘 안 사는 지역은 두 배로 축소를 해가지고 2400분의 1을 사용하고요. 도심 지역은 두 배로 확대해서 600분의 1이고, 시골 지역은 이제 더 사람이 안 살면은 두 배로 축소시켜서 2400분의 1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사람이 거의 살지 않으니까 5배로 축소해가지고 6000분의 1을 또 만들고요. 여기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니까 두 배로 확대해서 3000분의 1을 만들고요. 그래서 일제 때 처음에 만들었던 축척의 종류는 5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5가지를 가지고 도시는 600분의 1 일반적이고 시골은 1200분의 1인데 면적을 측정했을 때 소수점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이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요,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 구획정리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도면을 만들면서 이 지역은 다 1000분의 1로 만들고요. 또 도시 지역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요, 이 지역은 다 축척을 500분의 1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500분의 1은 보통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1000분의 1은 이제 농어촌 정비 사업 시행지역. 그래서 1000분의 1짜리, 500분의 1짜리가 다시 또 만들어지면서 축척의 종류가 이제 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축척의 종류 7가지를 기억할 때는요, 1200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3개, 아래에 3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2배 확대, 2배 축소, 5배 축소 이렇게 해서. 그래서 7가지의 축척이 있는데, 지적도는 7가지 축척을 모두 사용을 하고요. 임야도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3000분의 1, 6000분의 2개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축척의 종류가 이제 정해지게 되면요, 그러면 축척이 크면 클수록 이제 땅값 비싼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600분의 1은요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이 전자면적청이나 좌표로 계산했을 때 면적이 소수점이 여러 개가 나오면요, 이때 일반적인 지역은 1의 자리까지 끊어가지고 반올림해서 등록을 하는데 600분의 1 지역은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니까요, 여기는 0.1까지 즉 제곱미터 한 자리까지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0분의 1 지역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다 경계점 좌표높이에 등록된 지역입니다. 근데 경계점 좌표높이에 등록된 지역은 다 500분의 1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1000분의 1짜리도 가끔 경계점 좌표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축척과 상관없이 500분의 1은 당연히 경계점 좌표높이에 좌표가 등록이 되겠지만 500분의 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100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600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경계점 좌표높이에 등록되는 지역이라면 정확하게 면적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축척과 상관없이 경계점 좌표높이에 등록된 지역은 다 0.1까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높이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600분의 1 지역이 0.1까지 구한다는 거죠. 0.1까지. 나머지 지역은 1제곱미터까지 구하고요. 그럼 이제 반올림 하는 법이 좀 복잡하다고 했죠. 복잡하다기보다는 한 가지가 우리가 산수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와 틀리다는 거죠. 1의 자리까지 구하기 때문에 0.5를 초과하면 올리고요. 0.5미만 당연히 버려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반올림하고 동일한데 0.5로 딱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정중앙에 있을 때는 수학에서는 이것도 올리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거 올려버리면은 이만큼, 그 올린 만큼 계속 오차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요. 0.5로 딱 떨어졌을 때 이것도 반올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앞에 숫자, 구하고자 하는 숫자 1의 자리, 즉 5 앞에 있는 숫자가요. 끝자리가 홀수이면 올리고요. 0이나 짝수이면 버린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 단위가 1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제곱미터로 등록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도 구하는 거죠. 여기도 0.1까지 구하기 때문에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고요. 0.05로 딱 떨어졌을 때는 이때도 이제 앞에 숫자를 보는 거죠. 0.1의 자리, 바로 앞에 있는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봐가지고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린다. 여기서는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0.1 미만은 다 0.1로 등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가요, 우리가 많이 했던 면적이 결정지가 밑에 예시가 있죠. 예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1의 자리까지 구하는 이 지역에서는요, 1의 자리까지 구하니까 여기다 딱 쓰면 돼요. 그래서 뒤에 끝수가 있으면은 이제 4니까 버리고, 끝수가 있는데 6이니까 올리고, 여기도 5보다 작잖아요. 4, 9니까 버리고, 여기는 5, 1이니까 5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건 올리고. 이건 앞에 숫자 볼 필요 없습니다. 5, 1은 무조건 올리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5로 딱 떨어져 버렸던 거죠. 5, 1이면 무조건 올릴 텐데 5로 딱 떨어졌을 때는 앞에 숫자를 보는 거죠. 짝수이니까 버리고. 여기는 5로 떨어졌는데 홀수이니까 올리고요. 여기는 최소 단위가 1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로 등록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여기서도. 여기는 0.1까지 구하니까 여기서 또 끊은 다음에 끝수가 있네요. 4니까 버리고. 끝수가 있는데 6이니까 올리고. 끝수가 있는데 여기 넣습니까? 4, 9니까 5보다 작죠? 여기는 버리고. 저기서 딱 끊었는데 5, 1이에요. 5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올리고요. 여기다 끊었는데 5로 딱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숫자를 봐야 되겠죠. 짝수니까 버리고. 여기는 끊었는데 5로 딱 떨어졌는데 앞에 숫자가 홀수니까 올리고. 여기는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0.1 미만은 다 0.1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좀 급하게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했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2장 내용은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통 한 4문제 정도, 최소한 3문제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지적 공부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